자, 오늘은 이제 3단원 생명의 진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융합과학 쭉 배워오면서 1단원, 2단원에 배웠었던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빅뱅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여러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별과 은하의 생성까지 쭉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면은요, 태양계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단원에서 2단원으로 넘어오면서 범위가 조금 더 축소가 되고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3단원 생명의 진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지구의 진화 과정을 쭉 살펴보았고 마지막에 생명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들었었다면은 이제는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뤄보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단원에서는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생명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의 가장 기초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이제 중학교 때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생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또 화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페이지 43쪽에 생명의 탄생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그 지구가 진화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원시 생명체가 등장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바다 속이었거든요. 해양 속에서 이제 이런 생명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래야만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시 지구와 화학적 진화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과거에 보고 있던 원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지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지구가 지각이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면은 이때 없었던 지각도 형성되고 바다도 형성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었는데,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당시 원시 대기 성분들이 현재 대기 성분들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면은요, 원시 지구는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도 없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빛들 중에서 에너지가 큰 자외선 같은 것들이 지표면으로 그대로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빈번한 화산 활동이나 번개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상태가 바로 원시 지구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던 대기 성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증기 H2O, 그 다음에 메테인 CH4,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CO2, 뭐 이런 것들이 당시의 원시 대기의 성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성분들은요, 현재 대기 성분들 가장 많은 게 질소기체, 그리고 두 번째가 산소기체거든요. 근데 이때 질소기체가 전체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산소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다 더하면 99%가 나오죠. 그러면 기타 다양한 기체들이 있어봤자 기껏해야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대기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저런 원시 대기 성분들이 지금 현재의 대기 성분들로 바뀌어 나갔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겠다 이야기예요. 자,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화학적 진화가 나와 있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화학 합성이 일어나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져 생명체가 생겼다는 가설을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명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진화가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설명한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는요,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무기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물 같은 것들이
간단한 유기물이 되었다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원시 생명체가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 바로 화학적 진화 과정입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지금 현재 이 복잡한 유기물까지만 적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구별을 해 놓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과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보통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로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의 포함 여부로만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을 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원시 대기 성분 중에서 메테인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들 무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나눈다면은 무기물과 유기물은 탄소의 포함 여부로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예외적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을 할 때 탄소의 포함 여부 말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로 많이 또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무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따지자면요,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기물은 어떤 생명체 같은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진화 과정은 어떠한 생명체도 아닌 이런 무기물 같은 것들이 간단하거나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로 바뀌어 나가면서 생명체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화학적 진화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화학적 진화 과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생성되느냐,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었던 원시 대기의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대기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메테인이나 또는 뭐 이산화탄소랄지 또는 암모니아랄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간단한 유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요소 같은 것들이나 또는 뭐 핵산 같은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인 뭐 DNA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유기물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생명체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칠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그래 좋아, 이렇게 가자. 간단한 유기물 같은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미노산 많이 들어봤죠? 그지? 단백질의 구성 단위체, 그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복잡한 유기물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것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사실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대신에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되죠. 맞지?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유기물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뭐 코아세르베이트 또는 뭐 마이크로스피어, 이것과 같은 이런 복합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 녀석들을요, 아직까지는 생명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그냥 모여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원시 생명체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때 원시 세포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화학적 진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화학적 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험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증명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바로 이 화학적 진화 과정에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밀러의 실험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페이지 43쪽 아래쪽에 밀러의 실험 나와 있죠?
거기 보시기 바라요. 밀러는 원시 지구의 대기로부터 생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가 되는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과정은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실험 장치를 잘 보시면 돼요. 실험 장치를 조금 간단하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크가 있고요. 플라스크에다가는요 물을 담아두고요 끓입니다.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할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관을 통해서 얘네들이 또 다른 플라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플라스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크는요 고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방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전관.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는 이제 냉각수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요. 냉각수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다가는요 이런 식으로 U자관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맞죠? 실험 장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험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플라스크에 물을 담아 놓고 가열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이 끓기 시작을 하겠죠? 그지? 끓으면은 뭐가 공급이 되는 거야?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지? 맞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될 테니까요. 그 수증기가 이제 쭉 해가지고 여기 방전관을 통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미 방전관에는요 당시에 원시 대기 성분들, 그러니까 앞서 봤었던 뭐 메테인이랄지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랄지 또는 뭐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둡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높은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고전압을 걸어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앞서 원시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에서 오는 수많은 자외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나 번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원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어찌됐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전압을 걸어준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전압을 걸어준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번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방전관 내에서 원시 대기 성분들이 그런 다양한 에너지원을 공급받아 가지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기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면은요 그 기체 같은 것들이 냉각수가 지나가는 관을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냉각수는요 그 기체들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체 상태였던 물질들이 액체로 상태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요 냉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기체 같은 것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냉각수를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내리던 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U자관에 물이 고여 있거든요. U자관에 고인 물이 있어요. 이 물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원시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 안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물질들이 냉각수를 지나서 U자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 바다에 해당하는 그런 고인 물에 얘네들이 녹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밀러는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민 다음에 요 U자관에 U자관에 있는 물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성분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실험 결과는요 실험 결과는 이 고인물 U자관 내에서
유기물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글라이신이나 알라닌, 글루탐산 같은 몇 종류의 어떤 걸 찾아냈다?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 그러니까 HCN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각각 그 U자관 내에서 발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무기물 같은 것들이 고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결과적으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낸 사람이 바로 요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밀러 실험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학적 진화 과정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실험 장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교재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자, 둥근 플라스크가 있는데 둥근 플라스크가 이거 말고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방정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원시 대기 성분 같은 이런 기체들을 막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은 결과적으로 당시의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수증기 또는 수소 같은 기체들은 당시 원시 대기의 성분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 방전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당시의 번개와 같은 이런 에너지원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U자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원시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결과가 U자관에서 유기물이 발견되었다. 맞지? 그 말인즉슨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낸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학적 진화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되는 과정,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가는 과정은요, 사실 완벽하게 설명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 일어나거든요. 근데 과연 원시 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확실하게 실험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제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당시 그 주변에서 굉장히 온도가 높으니까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단백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가는 과정은 어떤 실험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요 과정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화학적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되는 과정, 여기까지만 좀 살펴봤고요. 복잡한 유기물까지 가는 과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유기물 복합체나 원시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44쪽에 생명체와 탄소 화합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서 생명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생명체는 과연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요, 생명체의 구성 원소들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것은 약 11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은 우리 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생명체 몸에는 정말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 원소들 무엇이 있느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생명체의 질량 중에서 약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 정도가 예를 들어서 황이랄지 뭐 인이랄지 뭐 이런 식의 비금속 원소들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은 철이나 뭐 칼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이 정말 사람 몸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이런 원소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탄소거든요. 탄소. 이때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화합물은요, 탄소가 기본 주축이에요. 탄소가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수소랄지 산소랄지 질소랄지 뭐 황이랄지 뭐 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탄소화합물들 중에 생명체 몸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 핵산 같은 것들. 핵산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가 유전물질이라고 부르는 DNA나 또는 RNA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핵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런 핵산 같은 것들이 모두 탄소화합물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탄소화합물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단백질이나 또는 뭐 탄수화물, 지질 같은 것들, 지방 성분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탄소화물들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있거든요. 종류를 셀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종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탄소화합물들이 존재를 하느냐? 결과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다양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탄소가 화학 결합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 그 화학 결합의 수가 최대 4번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소들과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막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결합만 해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구조가 어떤 것이냐, 구조에 따라서도 탄소화합물들의 종류들이 막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소화합물들이 몇 개야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교재에 보시면 탄소화합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탄소화합물들이 어떤 원소들을 결합시켜서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탄소만을 가지고도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탄소 골격에 따라서 어떻게 탄소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서부터 보는 내용들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탄소 간 결합 길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산소 간의 결합 길이. 자, 앞에 보세요. 탄소는 서로 다른 탄소끼리 한 번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탄소끼리 2번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소끼리 3번의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삼중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탄소끼리 단일 결합을 하느냐, 이중 결합을 하느냐, 삼중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탄소 간의 결합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단일 결합이 가장 길고 이중, 삼중으로 갈수록 점점 결합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탄소 간에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단일 결합이 몇 개지, 이중 결합이 몇 개지, 삼중 결합이 몇 개지에 따라서도 다 종류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탄소 골격의 다양한 모양을 한번 볼까요? 탄소의 골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탄소끼리 일직선으로 쫙 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붙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붙다가 중간에 이렇게 탄소가 또 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일직선인데 얘는 뭐 십자가가 되든가 아니면 T자형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가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성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탄소끼리 손을 맞잡다가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을 형성을 해도 얘네들의 성질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수가 모두 5개야.
근데 일직선으로 붙느냐, 아니면 이렇게 T자형으로 붙느냐,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그러니까 고리 모양으로 붙느냐, 또는 십자가 모양으로 붙어도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붙어도. 알았니?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도 다 성질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 어떻게 다 세겠니? 맞지? 그리고 또한 앞서 이야기했지만 결합 길이뿐만이 아니라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도 다 성질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탄소 골격에 붙어있는 분자 성분인데, 이제 이런 골격들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결합들이 형성된 다음에 요런 원소들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다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들, 탄소화합물들은 정말 종류들이 다양하구나,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보는 이유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원소들 중에서 이런 원소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 원소들이 바로 핵산,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질 같은 이런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냥 탄소화합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말 중요한 거는 오른쪽 넘어가서 보는 페이지 45쪽에 생명의 기본 요소예요. 자, 여기서는요,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생명체의 기본 요소. 보세요. 자, 생명현상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생물체는 항상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다 라고 부르려면은 그런 생명체들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야 돼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게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가 하는 모든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 이해되니?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고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가지는 이런 특징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물질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단백질이네요. 중학교 때도 우리는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특히나 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뒤에 이어서 단백질 말고도 3대 영양소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나 또는 지방 같은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3대 영양소는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만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질소. 근데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니? 일단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쪼개다 보면은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미노산. 근데 이 아미노산이 총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체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거대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보세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봐봐,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연결이 될 때 이 사이의 연결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는 항상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아미노산들 여러 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이때 앞에 폴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POLY인데 이 폴리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요 커다란 분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커다란 녀석. 그랬을 때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녀석이다 해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그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예요. 알겠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사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요 진짜로 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죠. 근데 아미노산의 기본 모습은 가운데 탄소가 있어요. 근데 탄소가 손을 4개를 딱 뻗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손의 한쪽에는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산소, 수소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질소, 수소, 수소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손에는 그냥 수소만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요 위쪽에는 우리가 R이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이제 알킬기 또는 뭐 곁사슬이라고 읽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은 전체 구조는 다 동일한데 여기 요 알킬기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거가 붙느냐에 따라서 20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킬기, 곁사슬의 종류가 총 20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미노산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봐봐, 그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어.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야. 얘네 둘이 결합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둘이 결합할 때 그냥 턱 하고 달라붙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물질들을 빼버리고 결합을 하거든요. 이때 빼낼 때 요 옆에 있는 COH,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서 요 OH 부분이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아미노산에서는 요 NH2 부분에서 바로 요 H가 밖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물을 형성을 하거든요. H2O 물을 이렇게 딱 형성을 한다. 그런데 이 물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요 탄소가 여기에 손이 하나 남죠. 맞죠?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질소가 또 여기 손이 이렇게 하나 남아버리지. 맞지? 그 둘이 손을 맞잡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다른 건 안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보세요. C가 있고 손 딱 뻗어서 두 개 O 잡고 그 다음에 손 뻗은 다음에 그 손으로 가지고 요걸 붙잡는 거야. 그래서 질소 붙잡고 질소는 또 수소가 붙잡혀 있고 이렇게 딱 뻗었을 때 요 사이에서 이런 결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결합들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마다 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적으면은 뭐 CONH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CONH 결합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펩타이드 결합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우리가 기본 요소 중에서 단백질을 제일 먼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세포의 주성분입니다. 세포의 주성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체는. 근데 그 세포를 구성할 때 가장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 같은 것들, 효소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예전에 소화 효소 같은 것들 막 배우고 막 그랬었지. 그런 것들도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호르몬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 같은 것들로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사람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단백질 요거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칠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까지 생명의 기본 요소의 단백질 부분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DNA와 그 다음에 세포막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DNA와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바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47쪽에 생명의 진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의 진화 부분이 이제 이 3단원의 이제 기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앞서 우리는 화학적 진화를 통해서 간단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과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게 무기물에서 유기물, 그러니까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유기물들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생명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 얘네들이 원시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시 생명체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 유기물 복합체가 무엇인지 간단히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중간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원시 생명체 기원에 대한 가설이 나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과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대충 얘네들이 뭔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먼저 보면은 오파린이 주장했던 코아세르베이트입니다. 원시 해양 속에서 단백질이나 핵산, 당류 등의 유기물들이 뭉쳐서 주위에 물 분자를 붙여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게 액체긴 액체인데 약간 좀 젤 같은 타입?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콜로이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약간 좀 커서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를 콜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어찌됐건 유기물들이 모이고 그 주변을 물 분자가 둘러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액체 방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이런 유기물들이 모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크기가 커지는 증식작용과 나누어져서 분열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해야 되는 특징 중에 예를 들어서 증식이나 분열이나 생식 같은, 생장 같은 것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와 반대로 또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거든요. 보시면은요, 아미노산을 가열하여 만든 프로테이노이드를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서서히 식히면은 작은 액체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스피어는 세포처럼 환경에 따라 부풀거나 축소될 수 있고 막을 형성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흡수하거나 그것으로 가지고 성장을 하고 또는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떤 세포, 생명체가 가져야 되는 특징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얘네들은 생명체라고 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유기물 복합체는 코아세르베이트든 마이크로스피어든 결과적으로는 분열도 할 수 있고 생장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단백질로 그러니까 유기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효모처럼 몸이 둘로 나누어지는 출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둘로 나누는 과정은요, 그냥 내 몸을 뚝 띄워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 정보가 없어도 그냥 몸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생명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원시 생명체는요, 유전 물질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증식, 분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유기물 복합체랑 원시 생명체는 종류가 달라요. 알겠죠? 그런데 유기물 복합체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아두시고요. 원시 생명체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시 위로 올라와서 표를 좀 볼 건데요. 자, 원시 생명체는 일단 막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장과 분열을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리보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리보솜 처음 들어보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자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일단 원시 생명체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원시 지구의 환경은요, 원시 지구의 환경은 일단 온도도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존층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산소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산소를 이용한 호흡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없었다는 것은 자외선이 많이 도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큰 빛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포에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쪼여버리면은 세포가 파괴될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도달하는 이런 환경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진화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어디서 등장했느냐? 바로 이런 원시 지구 환경에서 산소도 없고 오존층도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외선이 도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생명체가 진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 바로 원시 바닷속입니다. 바닷속. 그래서 최초로 등장한 생물은 해양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생물들이 등장한 게 아니라 해양 생물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쭉 진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원시 생명체는 바닷속입니다. 알겠죠? 바닷속에서 원시 생명체가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했던 생물 바로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종속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자, 앞에 보세요. 호흡은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이 있어요.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흡을 할 때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호흡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야. 알았어? 우리가 호흡 이러면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산소를 이용한 호흡은요,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무산소 호흡을 하면은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사람은 산소 호흡을 할까요? 무산소 호흡을 할까요? 사람은 산소 호흡을 해? 무산소 호흡을 해? 고민해야 돼? 산소 호흡을 하겠죠? 맞지? 근데 사람은 산소 호흡도 하고 무산소 호흡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는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섞여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과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럴 때는 산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더 많은 산소들을 들이마시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족하다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같은 데서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호흡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게나마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은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출발선에서 땅 소리가 나서 출발 신호가 나서 결승선까지 뛰는 동안에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무산소 호흡을 해요. 숨을 참고 뛰어요. 선생님, 그 100m 선수들은, 100m 달리기 선수들은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산소 호흡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소를 이용한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10초 내외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그 에너지가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한다면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미리 에너지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니. 맞지? 그러다 보니까 육상 선수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무산소 호흡만으로 그 100m 달리기를 뛸 수 있게끔 근육량을 늘려가고 그러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산소 호흡은 에너지가 적게 발생을 해도 빨리빨리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몸을 격렬하게 움직인다든가 뭐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다음날 몸에 알배고 이러죠. 그지? 그 알배는 게 바로 무산소 호흡을 했다는 증거예요.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중간 물질 같은 것들이 막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육에 막 쌓이면은 그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알이 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 100m 달리기 뛰고 나서 바로 딱 서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그 뛰어다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자신 몸에 쌓인 그런 중간 물질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중간 물질들을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자, 어찌됐건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체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생명체라면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에너지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무산소 호흡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에 관련돼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그게 하나는 종속 영양 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종속 영양 단계, 독립 영양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영양소를 얻어낼 때, 영양소를 얻을 때 종속 영양 단계는 주변에 있는 유기물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종속 영양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독립 영양 단계는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독립 영양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독립 영양 단계는 대표적으로 광합성 같은 것들 있죠. 알겠어? 자, 근데 봐봐. 가장 최초로 등장했던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의 종속 영양 단계의 생물입니다. 그 말은 뭐야? 당시에 산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원시 바다에는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서 녹아 들어간 유기물들의 양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원시 생명체들이 굳이 자기가 영양소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영양소들을 잡아 먹으면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살아가기면 됐던 거지. 알겠니? 그래서 종속 영양 단계의 생명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보세요. 이런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닷속에 유기물의 양이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을까?
줄어들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먹을 게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등장을 한 생물들이 바로 독립 영양 단계의 생물들입니다. 유기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유기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녀석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 생물들이 바로 광합성 생물들이죠.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들었었습니다.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단계의 생물들이 자기 스스로 유기물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바닷속의 유기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해? 산소가 발생하죠. 그래서 산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랑 그 다음에 잡아먹고 사는 종속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앞서 처음에 등장했던 무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랑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의 발생량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그 말은 자기가 에너지를 쓰고도 에너지가 충분히 남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남는 에너지를 그냥 버려버릴까? 아니겠지. 그 에너지로 가지고 자신의 몸을 키워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포의 크기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소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포 구조가 더욱더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점점 세포가 크기도 커지고 점점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조금 더 고등화된 그런 생명체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소가 발생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이 되면서 드디어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오존층이 형성돼요. 자, 이렇게 이제 오존층이 딱 형성이 되니까 드디어 육상생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 전까지는 다 바닷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이 저런 식으로 진화를 쭉 하다가 오존층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육상생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전체적인 생명체의 진화 과정의 큰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래서 이랬겠지라는 이런 원인과 결과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내용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선생님이랑 그 전에 했었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 될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